오늘은 민주화 정권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햇볕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햇볕 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성공할 걸 기대하고 있지만 햇볕 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폐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햇볕 정책의 지난날 어떻게 형성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김대중 대통령이 어떠한 대북관을 가졌는가 여러분이 보시면 이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6.15 남북 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서 소설가 김지영 씨가 김대중 대통령과 더불어서 KBS 1호 스페셜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주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북핵 문제는 이미 해결책이 훤히 나와 있다. 북한의 핵을 포기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완벽하게 검증을 받고 미국은 북한의 안정을 보장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한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5자 회담을 즉각 수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장 눈앞에서 후세인 정권이 사라지는 걸 봤으며 북한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체면이나 혹은 벼랑 끝 전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북한의 핵이 아무리 있어봤자 미국이 핵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감이라고 북한 핵포기를 촉구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박정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를 향해서 끊임없는 민주투쟁을 했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쪽은 이게 군부 세력이고 저쪽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완벽하게 검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북한의 안정을 보장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핵을 만들었고 이제는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탄도 만들고 잠수함에 장착할 그런 핵무기까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 정책은 단기간에서 필요한 정책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1997년 IMF를 맞이했습니다. IMF라는 것은 그야말로 달러가 부족해서 국가가 흑자부도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를 일으키려면 외국으로부터 달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한이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이 있고 거기에 남북한에 한번 무력 충돌이 있게 되면 절대로 외국 자본가나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햇볕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취한 아주 적절한 정책이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통일 정책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햇볕 정책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IMF를 탈출하는데 햇볕 정책을 하지 않고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군사 독재 세력에 의해서 남북 간의 갈등과 대결을 조장한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남북한이 화해 국면으로 가서 남북 교류가 될 거라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햇볕 정도로 자기들의 적화 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전면적인 남북 연방제로 갈 거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햇볕 정책의 어떤 얻은 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첫째는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됐다 맞죠. 두 번째 이산가족이 상봉했다는 거. 세 번째 우리 경제가 크게 기여했다는 거. 네 번째 북한이 변화되면서 법을 만든 시장경제체제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실은 단기간에 일어난 성과고 그 뒤에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 나라와 그리고 상대방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또는 자기가 속한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시각으로 상대방 나라나 상대방 지도자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해법 정책의 결정적인 오류는 그가 군사 독재자들인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 정도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봤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이제 모든 햇볕 정책의 전략적인 오류가 생긴 겁니다. 전술적으로 햇볕 정책은 IMF 때 필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이 전략적으로 취할 대북 전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김지영 소설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문제를 보면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북핵 문제는 이미 해결책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다시 돌이킬 수 없도록 완벽하게 검증을 갖고 미국은 북한을 안전을 보장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당장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눈앞에 살아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걸 교훈 삼아야 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에 생각했던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자기의 바람입니다. 북한에 있는 일이 어떻게 남한을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세 가지 정책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째는 한국과 일본이 참가하는 5자회담을 즉각 수락해야 돼. 누구한테요?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미국과 대화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둘째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불가결한 우방이라는 것을 우리 안보나 경제 발전 이 모든 데서 미국이 소중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건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한국 안에 주사파가 잘하고 있다는 사람은 강간면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국 정책에 대해 깊이 비판하는 것, 예를 들면 소파를 개정하라. 이건 좋지만 그거를 반미로 가는 거, 미국은 철수라든지 미국은 원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절대로 안 된다. 그것도 민주화 투쟁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민주화 세력 뒤에 숨어있던 이 친북 세력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소파가 한마디로 미국의 노예국가를 만들기 위한 한마디로 그런 협정이고, 그리고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 제국주의는 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신이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생각했던 인간관 또는 국가관 그리고 통일관을 결국은 대북관계에 투사시켜서 햇볕 정책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IMF 상황에서는 적절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화 정권이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6.15 공동성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햇볕 정책 위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햇볕 정책 위에 대안이 없다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호혜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노무현 정권에서 얼마나 북한에 퍼주었습니까? 그런데 2006년 북한은 핵실험을 했습니다. 보기 좋게 햇볕 정책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정책이나 전략,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책이나 전략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그 정권의 성격, 그게 한마디로 정당이죠.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가 수십 년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터득한 자기 자신의 어떤 인간관 또는 국가관, 이 통일관을 대북 관계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했고, 심지어 같이 민주화 투쟁을 했던 이 운동 세력, 그 뒤에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운동권 세력에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한 거죠. 거기에서 전략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공산 독재 세력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화 통일 노선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군사 중심의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해왔고, 그것이 수탄과 ICBM으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같이 민주화 투쟁을 했다 운동권 세력이 오늘날 정부파가 되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그리고 절대로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회담도 하고 개성공단 다시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된다. 뭐 이런 정책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는
자신이 해온 것을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투사시켜서 한마디로 상대방을 보기 쉽죠. 특별히 대통령이나 국가의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을 판단하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370조의 돈이 시중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안 돼가지고 이런 것도 북한하고 관계 개선해서 북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안 열어주니까 중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볕 정책은 그냥 감상적인 민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실리로보다 엄청난 문제다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낭만적이고 소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해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본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문제는 단순히 정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세력이 만나는 거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동양 세력과 서양 세력이 만나는 거고 아직 끝장이 아닌 공산주의, 자본주의 세계사적인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남북의 문제 정도로 치부를 해가지고 이런 낭만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 하잖아요. 김정수 소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현실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참으로 어렵고 그래서 심지어 북한 붕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내부적으로 붕괴되든 밖으로부터 붕괴시키는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그것은 하나의 재난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이것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은 북한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핵 문제를 철폐시키되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설정한 어떤 세계관 속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남한의 관계를 설정했던 것 지금 돌아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그 견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이 해왔던 이 민주화 투쟁이 가지고 있던 그것이 요구하는 역사관, 국가관, 그 통일관 가지고 오늘날 북한의 이 김일성이나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임기 중반 가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도달하고 말 것입니다. 김정은 소설가가 일부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경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시선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핵이 아무리 있어봤자 미국 핵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감입니다. 6.15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가 살 길은 안보와 경제 회생인데 그것을 해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 꼽더라도 당신네 국익을 위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것을 받아들여 내가 클린턴 대통령한테 전화하고 북미 대화가 시작된 일이 있습니다.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 겉으로 무슨 말을 하든 그가 최고로 바란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군사 일변도의 정책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드는 걸 전제로 그리고 북한과 대화하겠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북한과 무력 전쟁을 통해서도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을 해체하는 연후에 북한을 재건하는 방식을 택하지 먼저 군사적인 그런 무장과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유신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도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더불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국을 이토록 민주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분입니다. 특별히 IMF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던 경제 패러다임이 붕괴된 시점에서 한국 경제를 다시금 부흥시키는 두 번째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ICT 경제로 만드는데 공헌한 그래서 한국 경제를 글로벌 경제에 그야말로 반석에 세운 그런 역할을 한 대통령은 분명합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룬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 정책만은 우리 민족이 취할 통일의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정은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대북 봉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봉쇄 혹은 선제 공격 이런 얘기가 나와 국민과 같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무회의에서 봉쇄 정책이란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전쟁으로 나갈 위험이 있고 또 봉쇄 정책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을 봉쇄해봤자 결국 옆에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지원하는데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건 효과적이지도 않고 결국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더구나 안 됩니다. 지금으로 전쟁으로 간다면 결국 희생되는 건 우리입니다.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전쟁은 안 된다는 그것만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오늘날 미국이 유엔을 통해서 북한을 이제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한국까지 동원해서 이미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가 경험한 인간관이나 국가관, 통일관 그런 어떤 세계관 가지고 다른 나라나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또는 외교, 군사전략, 지도자의 리더십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 객관적인 새로운 전략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고 또 나름대로 그런 데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대통령이 되어서 결국은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지영 소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참여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햇볕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민족 존폐에 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 나아간 기본 원칙이 옳은 만큼 대통령 적극 지원해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이 증진되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화에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 치열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오늘날 말하는 주사파들과 더불어서 민주화 투쟁을 한 분입니다. 그가 주사파는 아니지만 결국 참여정부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묻지마 북한 투자를 하고 원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임기 중인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했는데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노무현 대통령 더 심합니다.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때 가지고 있는 인간관 그리고 어떤 국가가 또는 통일관을 그대로 투사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했는데 불구하고 남북한 평화 번영 정책이라는 것을 임기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지도자가 자신이 가진 철학을 실현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국가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어땠습니까?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나서 한국의 모든 정치적인 운동장이 우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보다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이 김대중 대통령,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북한이 핵무기 만들도록 퍼졌다는 인식이 먹혀들어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한반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왔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첫 번째 유엔과 EU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북한 봉쇄 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과 EU에 비롯한 여러 세계 나라들의 봉쇄 정책을 뚫고 생존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중국으로부터 경제 압력이 심해지고 러시아도 별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예 북한 정권을 괴멸시키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시진핑의 특사인 숭타오가 북한을 갔지만 김정일을 못 만나고 왔습니다. 트럼프가 9년 만에 다시 북한을 대륙으로 지명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하느냐?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정말 가까웠다는 겁니다. 더더욱 세 번째, 북한의 권력 2인자인 최영해가 황병서, 김원홍을 처벌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냐? 정권의 말기 증상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희해당했습니까? 권력의 2인자인 차지철과 김재규가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김재규 총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물론 이 배후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만드는 것 때문에 미국의 눈에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포스트 박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김정희가 그 눈치를 채고 결국은 제2의 군사 쿠데타를 계획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북한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 김정은의 몰락은 미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합작을 해서 한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야 미국이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김정희가 그걸 알아서 제거를 했지만 김정은 정권은 독특하게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함께 맞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와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합의해서 결국은 북한의 실세들을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김정은 정권을 몰락시키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몰락이란 것은 이제 햇볕 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햇볕 정책이 뭡니까? 봉쇄해서도 안 되고 압박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무력적인 그런 어떤 시위를 해서도 안 되고 햇볕을 비춰서 평화적으로 교류를 하므로 북한이 핵개발이나 이런 걸 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함으로 경제개발할 것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햇볕 정책은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민주당이나 정의당, 민중당 그리고 국민당 일부 국회의원들 안에서 햇볕 정책이 정말 김대중 대통령의 정말 위대한 통일정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북한이 저 지경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망합니다. 2016년에 촛불혁명이 일어나서 군사 독재 체제의 마지막 계승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갔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미국의 트럼프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합작을 하게 되면 김정은이 좀 몰락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극적인 역사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몰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공산 독재 세력의 마지막 계승자인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국민이 촛불혁명 이후에 그 다음 패러다임으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